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4분의 후보에 대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 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계속하여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분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2차 컷오프에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4명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관련된 정치권 소식 김근식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비전 전략실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관련 소식이니까 그 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강 후보들 몇 면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4강에 진출했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4강 자리를 놓고 치열한 그 경쟁이 붙었었는데요. 아마 원희룡 후보가 4등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TV 토론에서 최근 상당히 좀 합리적인 모습, 그리고 정책 중심의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인 이 토론의 모습들이 좀 막판에 상당한 좀 각인이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엔 30% 대 70%에서 당심의 30%가 반영이 되는데, 이 오랫동안 당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4등에서 떨어진 뭐 최재형 후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당의 대표 출마도 했었고 최고위원직도 역임을 했었고 당 사무총장도 했었고 오랫동안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고 같이 했던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심에서도 그 나머지 3분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에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당심이 30% 반영된 게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뭔가 이렇다 할 어떤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도 어떤 그 호소력이랄까 소구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캠프도 해체하고 그랬었잖아요. 새로운 정치의 방식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강력한 메시지라든지 또 대여 투쟁에 있어서도 그렇고 막 그런 점들이 탈락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네. 네. 지금 일단 4강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토론회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관련된 내용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열심히 추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 의원의 지지율에는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우선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가 70% 반영이 되고 당원 전수조사가 30%인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3월 8일 검찰총장을 사퇴했을 때 최고의 지지율을 보였었습니다. 거의 35%를 육박하는 지지율이었는데 그게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홍준표 후보의 이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지지도가 좀 올라온 상황에서 저희 캠프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캠프의 그 문제 의식은 그때 3월 8일 날 검찰총장 사퇴 직후에 가졌던 그 높은 지지율이 다시 원상복구되도록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건 뭐였냐면 단순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표주자로서의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정부패를 일소해내고 그다음에 구태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구태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중산층까지 중도층까지 겨냥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지가 몰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다음에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정치인 중에 한 분명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되는 듯한 그런 전략적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되짚어서 중도층, 그다음에 탈진보, 호남 여론까지 다 겨냥한 좀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또 대장동 게이트 터졌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일소해내는 강골 검사 이미지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구태 정치 그다음에 이 저질 정치를 좀 혁신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자리매김한다면
다시 여론을 좀 상승시켜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 측은 또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쪽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무슨 역선택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그런 지지세를 좀 폄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홍보로서는 할 말이 많죠. 네. 역선택이라는 게 설령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 뭐 최근에 위장당원 얘기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했었잖아요.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일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 경선 전체를 좌지우지하거나 전 대세를 가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부터 홍 의원 캠프에서는 저는 홍 의원 캠프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 있었다면 뭐 상당히 반론을 제기했을 텐데 제가 봐도 그거는 역선택을 너무 강조하는 거는 중도층들이 들을 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은식 교수가 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윤 후보하면 어쨌든 강물검사도 강물검사지만 뭔가 중도층 그리고 개혁보수 뭐 이런 것들 기대했던 중도층 유권자라든지 사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했으나 이탈한 이제 이른바 이탈한 진보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윤 후보야말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보수화되고 그 과거에 있던 보수 후보들과 큰 차별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터지고 고발사주 의혹 터지니까 그 중심 인물의 하나로서 이제 자리매김되면서 별로 이제 기대하는 게 없어지면서 지지율이 많이 까먹었잖아요, 사실. 처음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할 때만 해도 그 전에 입당을 하지 않는 게 전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말씀도 많이 했었는데 입당하면서 상당히 그게 이제 혼탁해지고 말았어요. 완어부댐이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다 게이트 터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홍 의원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중도를 의식하는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보수, 물론 당내 경선이 있긴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보다도 중도층을 자꾸만 견인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지면 그게 당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당원 투표가 이제 마지막 경선은 50대 5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 50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50이란 말이에요. 오늘 끝나고 나서 30대 70이었지만 그런 걸 의식한다면 윤 후보도 그렇고 홍 후보도 그렇고 중도가 무엇을 인식하냐 그리고 너무 어떤 그 보수 진보를 진영을 의식하지 말고 과연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보고 간다면은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다 위장당하다 이런 논란들은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진보는 물론이고 상당히 이건 바람직하지 않게 들리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중도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네. 이런 필요성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일단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받아야 되고 네. 굳건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여론조사 기관과 기간 등에 따라서 그 차이 나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보수 후보 적합도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 사이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지율 차이가 꽤 지금 나거든요.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심과 여론조사가 분리돼 있는데 네. 저건 이제 여론조사거든요. 네. TK 지역이 한정해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보수 후보로서 적합도에서는 앞서가는 측면이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아까 역선택을 이야기를 했지만 역선택이 존재하긴 하지만 역선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나머지 한 달의 경선 전략은 과거에 가져왔던 중도층과 탈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개혁 세력들에 대한 견인 작업을 통해서 여론조사 전반의 상승세를 다시 회복을 해줘야만 그래야 보수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도 다시 저걸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꾸로 마치 그러니까 당심이 50%니까 당원들한테 다가야 되니까 더 보수를 강조하고 당심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구태스러운 전화 돌리기 하고 조직 세 굴리는 이런 식의 전략을 할 경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처음에 3월달, 4월달 처음에 윤석열로 돌아가는 전략을 써야 되고 당원들의 붙어서 할 수 있는 인파이팅보다는 여론을 오히려 끌어올려서 아웃파이팅으로 이 전체의 당심을 끌어 견인해놓는 그런 식의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선택으로만 이 문제를 치부할 게 아니라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캠프 쪽에서 무엇을 놓쳤던가에 대한 저는 좀 스스로의 좀 회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고와 성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경선 전략을 지금 실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좀 그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인데 이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복구가 됐다는 소식을 앞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시끄럽습니다.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검과 국민의힘 중 누가 먼저 주문을 넣었고 납품 대가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을 사유해서 벌인 이 조직적 총선 개입인 이 사건은 국기를 물랑케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초유의 검당 유착 사건입니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조성은 씨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좀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초유의 검당 유착 사건이라는 민주당 반면 이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캠프 측 뭔가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우선 이 김웅 의원이 이 해명을 일단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작년 4월 얘기잖아요. 작년 4월이면 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일상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말을 좀 잊을 수 있어요.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2개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로 상식에 납득되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웅 의원의 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애매하다라는 지적은 뭐 일반적으로 다 많이 했던 거거든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난해 8월 달에 실제 고발된 고발장, 최강욱 의원에 대한 그것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고발장이 많이 흡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전식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김웅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들려야지 국민의힘이 이 게이트라고 하는 뭐 사주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고발 사주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이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 양 두 거대 정당이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맞붙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까 제가 중도 의원학장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진영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양쪽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단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이제 그 이슈가 더 커 보이긴 해요. 근데 고발 사주 의혹도 적어도 자꾸 이슈화되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거.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꾸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취록에 대한 것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정확한 해명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수사로 밝혀진 일이긴 합니다. 모든 게 지금 수사로 밝혀진 일들이라서 다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 의혹 수준은 한데 국민들 유권자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 말이 맞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은. 어떤 법리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그 대선전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적어도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일반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된다. 특히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이기 때문에 특히 김웅 의원이 분명히 해명을 해라.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저도 그 고발사주 의혹은 엄정하게 수사에 촉구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요. 그것들이 진상이 빨리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시기적으로 특히 이제 그 녹취록을 파일을 까면서 사실은 이제 공중파 중에 한 방송사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녹취록을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캠프 쪽에서나 당 쪽에서 이게 가짜 뉴스라고 지금 다시 또 지금 사실 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조성은 씨가 제출한 포렌식을 통해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의 통화 녹취 내용이 저기 사실 확인된 거라면 저 가짜 뉴스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손준성, 김웅, 조성은으로 이어지는 3인의 이른바 적절치 못한 불장난 같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인지 과연 그 손준성 위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해주고 문제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걸 마치 무슨 안개에 물 탄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이 뒤에서 다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구분해서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손준성 검사도 지금 스스로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도 신속하게 하루빨리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빨리 진상규명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나 일단은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보냈다는 것은 지금 거의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니까 그럼 애초에 전달자라고 하는 손준성 그 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을 누구한테 뭐 지시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빨리 공수처가 규명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캠프 쪽에 나와 계시니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지금 모 방송사가 지금 그 가짜 뉴스라고 네. 언급하신
그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 뭐 제가 대검에 가면 뭐 윤석열이 시키는 게 되니까 뭐 이런 취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가짜 뉴스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 왜 그걸 임의적으로 넣었냐 이 그렇죠. 취지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다면 그 녹취록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거를 캠프 쪽에서는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네. 확인할 수는 없는데 모든 방송이나 다른 언론사에는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것도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이걸 안 하기로 하고도 굉장히 그때는 또 그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윤석열 검찰 측을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교로운 시점에 공교로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공교로운 내용이 보도되는 그 와중에서도 특히 공중파 중에 한 그 언론사에서는 윤석열 이름을 아예 넣어서 언론에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는 받지 못한 걸 따로 받은 게 있는 것인지 받았다면 그 녹취록 파일을 공수처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캠프 자체에서 그 녹취록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인할 수 없죠, 예, 저희는. 여러 다른 그 언론사 보도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 녹취록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겠다 이런 네. 취지의 그런 녹취록 발언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에 몇 개 쟁점이 있잖아요. 일단 작성을 누가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고발장을 누가 썼느냐, 그 손준성 검사가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경위는 대충 밝혀졌죠.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텔레그램이 조작된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했다라고 그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경위 이게 작성자가 누구냐의 문제. 그 경위가 어떻게 됐고 이게 김웅 의원이 정말 여기에 대해 관여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게 지금 자꾸 이제 의혹이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뭔가 이제 손 검사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느냐의 여부, 이른바 윗선이 있느냐의 여부하고 작성자가 누구냐는 거, 그 경위가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 8월에 실제 고발된 고발장은 너무 흡사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법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고발이 됐던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라는 게 전반적으로 검찰의 그 이제 수뇌부 몇 명, 뭐 윤 총장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인 것인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지상파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전혀 입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또 다시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윤 총장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윤 후보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발장의 내용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 지난 4월의 고발장과 지난해 8월에 실제 고발된 고발장과 비슷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튼 제3자들이 볼 때는 뭔가 윤 총장이나 손 검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 그러니까 의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김웅 의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해명은 달리하고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라는 건 전혀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그 여러 사안이 좀 복잡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고발장이라는 게 지난해 4.15 총선 전에 4월 3일과 4월 8일 전달된 고발장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3일 고발장, 4월 3일에 그 지금 김웅 의원으로부터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 4월 3일 고발장은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한동훈 검사장 등이 명예훼손의 뭐 이런 피해자 이런 취지로 돼 있어서 뭐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고발인으로 돼 있는 건이고 이 건은 실제로 그 국민의힘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야당에서는 고발이 안 이루어진 건이고 그것과 달리 4월 8일 고발장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 그 초안이 일단 작성이 됐고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실로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도 전달이 돼서 실제로 고발까지 이루어진 사안인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그 사실관계를 좀 구분을 하고 일단 이 4월 3일과 4월 8일 이 고발장 두 건 모두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관여된 게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차원으로 나눠야 됩니다. 손윤성, 김웅, 조성은이라는 이 3인이 어떻게든 지금 서로 간에 무엇이 주고받고 전달이 됐다는 것은 지금 정황상 나타나고 있고 공수처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김웅원에서 조성원 씨한테 갔던 내용은 일단 그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녹취 파일이 풀려가지고 김웅원과 통화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통화는 저보다 4월 3일 날 그렇습니다. 4월 3일 날 이루어진.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럼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걸 손준성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이든 뭐 소환 조사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손준성 검사가 만든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3명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게 맞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손준성 검사에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거나 개입을 했느냐를 밝혀내는 게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이 진상규명이 먼저 되어야 손준성 검사가 스스로 작성한 게 확인되면 윤석열 총장과 자기와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밝혀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대장동 게이트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결재권을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적 사업으로서의 민관 합동개발로 대장동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시장은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결재권과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검찰총장이고 수사정보정책관이지만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의 당연한 임무가 아닌 일탈동 행동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일탈된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지금 딱 마침 시간이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넘어갈 시간이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일단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는 전혀 뭐 그 꺼리낄 게 없다. 뭐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손준성 검사 측에서도 계속 관련된 그 작성이나 뭐 전달이나 관여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대장동 이른바 그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 과도한 그 초과 수익이 소수의 민간업자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사안의 초점인데, 당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실무진선에서는 있었는데 이게 묵살됐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위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당시에 그 실무선에서는 과도하게 민간 사업자한테 초과이익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를 좀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실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15년도 5월달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사업 협약 당시에 그때 개발 사업 1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과이익 환수정을 좀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게 과도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담은 검토 의견을 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보도에 의하면 몇 시간 뒤라고 나오던데 몇 시간 뒤에 이 해당 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삭제되고 없어지면서 이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발사업 1팀장을 거쳐서 전략사업팀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 담당은 개발 2처였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 2처에서 해야 되는 건데 개발 1처로 오고 다시 이게 전략사업팀으로 갔으니까 뭔가 여기 이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 전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관여된 게 아닐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임 이번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게 배임과 뇌물 혐의란 말이에요. 배임과 뇌물 혐의를 물론 인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때문에 일단 구속영시가 발부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배임이라는 그 심증은 많이 가는 거란 말이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가 됐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윗선이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연히 배임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들이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배임 혐의라는 게 전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돼야 돼요. 그만큼 성남시가 손해를 보고 초과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결제했다. 이게 고의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입증하기가 과연 녹록한 일이겠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법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결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1조 5천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반적인 설계를 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고 실무는 유동규 본부장이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자회견 때. 그렇다면 설계를 결제한 게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거는 전반부 공공영역은 결제를 했는데 후반부의 민간 부분은 결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재명 지사 쪽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건지 공공 부분 쪽만 결제를 하고 설계를 한 것이고 민간 부분이 어떻게 이익이 배분될지는 몰랐던 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걸 규명해내야 돼요.
이걸 좀 규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지금 그 관련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픽을 한번 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이 배임 혐의에 입증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고의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 조항 등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민간한테 초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결제를 실제로 했다면은 배임 혐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소한의 의혹의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이재명 시장이 만든 거예요. 없었던 기관 아닙니까? 그것도 대장동이라는 것을 이제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자신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저기 정관에 나온 것처럼 성남의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서 성남의 새로운 택지 개발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정권을 쥐고 있고 이재명 시장이 결재권과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계속 자랑해왔던, 치적으로 자랑해왔던 공영개발을 통해서 5,500억을 가져왔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5,500억은 이야기가 됐지만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서 4,400억 플러스 지금 나중에 또 임의로 또 분양 시행까지 해서 2,000억을 터치해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민간 7명이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고요. 두 번째는 배임형이 아까 고의성 말씀하셨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배임이고 하나가 뇌물인데 뇌물이 유례 사업에서도 매덕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대장동 안에서 매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유동규 스스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자기가 고의성을 가지고 굉장히 왜곡시켜서 민간한테 많이 주도록 짰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배임을 미리 알고 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성남시 의회나 언론계는 파다했던 게 좌동규 우진상이라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사실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이후부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인데 그분이 그러면 나중에 배임과 뇌물까지 받는 정도의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놓고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 무능한 거지만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진상규명을 한다면 공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 없기 때문에 좀 추가로 이 지사 측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그 이 사업 모델을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사가 그때 당시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설계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뭐 해명한 취지를 들어보면 공공부문의 이익을 확정하는 부분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자신이 맡았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또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은 아니고 관리자로서의 자신이 뭐 유감 표명 책임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그 관련해서 뭐 연장선이긴 한데 어제 친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 변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 변론비를 생각해 볼 때 재산이 꽤 줄었어야 되는데 재산이 줄지 않았다. 친형 강제 입원 등과 관련해서 포함해 그 재판 말이죠. 재판에 들어간 변론비가 3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20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 아까 고의성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알고서 했던 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반부만 설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설계라는 게 바로 그거였다. 공공부문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것과 별개로 지금 배임 혐의 여부하고 그리고 이른바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 자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조성되는지 대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성되고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어떻게 종착점이 어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게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변론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최대 어떤 쟁점인 것 같아요.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알고도 설계한 거냐 아니냐. 그야말로 공공부문만 설계한 것인지 민간부문을 알고 같이 설계한 것인지의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성된 엄청난 이 사업자의 수익들, 이 부분들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돈의 씀씀이 흐름,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고발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뭐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관련된 의혹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지금 특검을 하자는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유시해서 당 지도부가 이제는 오늘 사실은 천막 농성을 시작을 했고요. 이미 어제는 도보투쟁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특검 요구하는 전당적인 거당적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조금 제가 볼 때 유의할 부분이 이낙연 대표 측과 같은 양심적인 세력이 호응해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도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지난 2016년에 온 국민이 다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했을 때 결국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해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거고 대통령 구속이 됐는데, 그때 특검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까지 합세해서 결국 특검이 통과가 됐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탄핵이 용인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온 국민적 분노와 온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진영의 논리나 여야의 논리를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이재명 캠프는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이낙연 캠프나 나머지 이재명 캠프를 돕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는 저는 촉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민들이 저는 뭐 요구사항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해서 이재명 지사도 자신 있게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신은 이런 한 번 받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먼저 나서서 하실 만한 분인 것 같은데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듣고 올까요? 네, 준비된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 정의의 편에 서라는 것이 이간질이라고 한다면은 2016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와 특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던 당신들의 움직임은 그러면 이간질이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과거의 행정을 부정하고 내로남불의 길에 빠지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민주당에게 이제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인사들이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막아 세운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지금 전국의 뜨거운 그 감자로 떠오른 상태이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좀 주요 이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판가름이 날 텐데, 지금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이 7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서로 누구에게 유리한 그 징조인지를 좀 놓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워낙 많은 이제 일들이 나오고 있고 의혹들도 계속 뭐 고구마 주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대체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진영 대결로 가면서 워낙 보도가 쏟아지니까 이제 보도를 잘 안 보면서 일단 나하고 의견이 맞네 이쪽에 믿게 되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투표율이 높아진 게 양쪽의 주장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어떤 지지층들이 강고한 지지층들이 결집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뭐 결정이 나는 건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역전을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기가 현 단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여요. 약간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율이 높아진 게 이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했을 측면이 있다. 당원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비전 전략실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